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달 중 문 대통령의 방미와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34지구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인 로버트 한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로버트 한 후보는 막바지 선거 유세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이 범죄 없고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달 중 문 대통령의 방미와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은 양국 정상의 회담 조기 개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달 중 한국의 방미 특사단을 파견하고 미국의 고위급 자문단 방한 등을 각각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공동 공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동맹 발전을 위한 여러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제재 압박과 대화 사이에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북핵 해법,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부담론을 거론한 사드 배치 비용, 한미 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치러진 재외선거 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 22만 1,209표 가운데 13만 886표를 얻어 과반인 59.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3%로 2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1.6%로 3위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까지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재외선거에서 17,294표를 받아 득표율 7.8에 그쳤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9,929표로 득표율 4.5%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위원회 김성곤 위원장은 전 세계의 재외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면서 72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자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34지구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인 로버트 한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로버트 한 후보는 막바지 선거 유세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지역 흑인 커뮤니티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퍼스트 에이미 교회에서 연방하원 34지구 의원직 도전에 나선 로버트 한 후보가 의미 있는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퍼스트 에이미 교회의 에드가 보이드 담임 목사와 LA 한인타운 내 위치한 오아시스 교회의 조단 와그너 목사, 그리고 남가주 한인교회 연합회 김재열 목사 등 LA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로버트 한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에드가 보이드 목사는 지난 4.19 폭동 25주년을 함께 기념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갖게 됐고 주택 문제, 경제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ut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to join in collaboration and support of this candidate for United States Congress to represent the 34th Congressional District here in Los Angeles. So I am very pleased and proud to endorse him. 오아시스 교회의 조단 와그너 목사도 총명하고 헌신적이며 도덕성을 갖춘 지역 대표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very passionate about is the low income and middle class people in our city and giving them a voice. And so we need somebody who's not afraid to stand up to special interest groups, not afraid to stand up to people with money and typical Washington politics as usual, but someone who's going to bring people together to actually bring about change in our city. So I'm really proud to support him.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 퍼스널리티가 정말로 인테그리티가 있고, 즉 성실함과 진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서포트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는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는 물론 한인타운 내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는 오아시스 교회의 목사가 자신을 지지해 준 것은 선거 캠페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 또 라틴 커뮤니티가 같이 일을 해갖고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문제들하고 이슈들을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타인종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로버트 한 후보. 이러한 모멘텀의 확보가 19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탄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백악관이 범죄 없고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부터 강화한 다음 시행키로 예고한 서류미 비자 구제 조치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민 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라티노 교계 지도자들과 최근 서류미 비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는 이민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 컨퍼런스 회장으로 트럼프 라티노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뮤얼 로드리게스 목사는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추진할 이민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기독교계 방송인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마련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서는 상당수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시민권은 불허하되 영주권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로드리게스 목사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안은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범죄 없고 일하고 있으며 정부의 웰페어나 생계보조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까지 취득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로드리게스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안에서는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려면 서류 미비자들이 일단 출신국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부터 이민 절차를 다시 밟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로드리게스 목사는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시민권은 불허하되 영주권까지 허용하는 서류미비자 구제 조치는 강경보수파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안을 1차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2차에서는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정도로 파워를 가시하고 있어 이 모임의 지지 여부가 이민개혁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히스패닉계 교회 4만여 곳이나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 보수적인 라티노 개신교의 입장을 트럼프 백악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사건의 파문이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총책임자인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세라 하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 관련 질문에 특검은 필요 없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그룹들이 이미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해임으로 취임 후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RK 뉴스9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보통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가스값이 상승하지만 올해는 그 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전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37로
일주일 전보다 4센트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스값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까지 10센트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은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정규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시장 예상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원유가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텍사스 서부 원유는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55달러까지만 올랐지만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9일 46.2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정유 회사들의 가솔린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8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로 마감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2,000건 감소한 23만 6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24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14주 연속 3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만 건을 하회하는 경우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판단합니다.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500건 늘어난 24만 3,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변동성을 줄여 주간 단위보다 노동시장의 동향을 더 잘 나타냅니다. 지난 29일까지 1주 이상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6만 1,000건 감소한 191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어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상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축하하기 위한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그의 부인 마리 로이스를 관저로 초대해 한인 인사 100여 명과 함께 광화장 수상을 축하함과 동시에 한국을 위해 힘써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하며 역사가 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수교 훈장인 광화장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연방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 FTA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연방의회에 알려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교 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 수교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1등급 훈장입니다. LA 한인회가 3회 뿔뿔이 운동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한인회관에서 한미연합회, 가주 한미포럼 등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 토요일 LA 지역 3회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주 한인사회 내 풀뿌리 운동의 경과와 현황, 미국 내 현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LA 지역 사회 현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4.29 폭동 25주년 특별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한인들의 참여와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LA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의 힘을 결집해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역 사회 지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매년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와 참가 방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집니다. LA시가 주차난 심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고 있는 인도위 주차나 앞치마 주차를 일체 금지할 전망입니다. 앞치마 주차는 도로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도에 걸쳐서 차량을 차도의 주행 방향과 직각으로 걸쳐서 세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LA시 교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을 발의한 미치 오페롤 시의원은 파크웨이에 주차하는 것은 나무 등 조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잇따른 장애인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시는 인도 주차를 비롯해 주행 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 거리 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주차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주차 티켓 단속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 이스트 헐리우드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인도에 걸쳐 차량을 차도의 주행 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이른바 앞치마 주차 방식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교통국에 요청하면서 명확한 규정 없이 티켓 발부가 느슨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한 뒤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롱비치에서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북쪽 일대 해안까지 잇따라 상어가 출몰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어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쉔 오노프리 스테이트 비치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얕은 물속에 약 15마리의 상어가 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렌지 카운티 카피스트라노 비치부터 샌 오노프리까지 해안가를 따라 경고 사인판을 부착하고 서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어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철치라고 불리는 서핑지에서의 수영은 오늘부터 이틀 정도 가능하면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롱비치에서도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상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롱비치 해안안전부는 대략 10에서 20마리 정도의 어린 상어가 페닌슐라 비치에서 매일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샌 오노프리 해안가에서는 지난달 29일 수영을 하던 세 아이의 엄마가 상어의 공격을 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은 가끔은 길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 문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2, 3년간 LA 한인타운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PD 서부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총 8건인데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반인 7명은 보행자가 자동차 간 충돌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운전자의 실수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보행자의 실수 또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최근에는 더군다나 이 한인타운에 보행자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많이 또 숨어 있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보행자들이 좀 혼동해하는 그런 수칙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퀴즈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네. 하얀색 신호가 이제 숫자로 바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12초 정도 좀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네. 건너시겠어요? 12초 남았다고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는 뭐 빨리 걸을 수 있으니까 길을 건너는데 12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12초 안에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건너시다가 예. 티켓을 받는데요. 그래요? 네. 얼마나 봤습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이따가 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얀색 보행자 신호에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네. 바로 보행, 경고, 그리고 정지인데요. 보행 신호는 흰색으로 사람 그림이 있거나 영어로 워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또 경고 신호는 주황색으로 깜빡이거나 숫자가 줄어들 때고요. 정지 신호는 손바닥 모양이나 Do not walk가 적혀 있습니다. 주황색 불이 전멸할 때 전멸이라는 건 이제 깜빡깜빡. 네, 깜빡할 때 경고 신호이지만 이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거죠. 네, 경고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숫자가 넉넉하게 남았더라도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뎌도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불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한테 질문했듯이 12초 또는 뭐 15초 정도 충분한 시간이 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깜빡거리면서 들어왔다.
못 건너는 겁니까? 네, 하얀색 신호일 때만. 그러니까 네. 운전할 때는 노란색에도 그 뭐 할 수 없이 통과하려면 통과해도 되지만 길을 건널 때는 하얀색 외에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군요. 네, 아, 그걸 그렇습니다. 기억해 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행자 신호를 받아서 걸어가는 도중에 이제 경고 신호를 거쳐서 정지 신호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좀 노인분들 늦게 걸으실 때 네. 그럴 때는 멈추지 말고 바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때는 운전자가 무조건 보행자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신호가 나올 때는 길을 건너던 사람만 빨리 건너라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너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길을 건너려고 하면서 그 보행자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자 신호등을 보고 건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경찰 진술하실 때 네. 나는 초록색 불을 보고 건넜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행자 신호등엔 사실 초록색 불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하얀색이었어요. 네, 길을 하얀색이랑 건너서. 주황색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운전자 신호등이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보행자 신호등 아래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횡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웨스턴이나 벌먼 애비뉴 등 대로에서는 이제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자동차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게 보행자 신호가 천천히 바뀌도록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버튼 눌러도 네. 이제 안 바뀔 때 있잖아요. 아. 그게 그럴 때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양이 많을 때는 보행자 신호를 좀 늦게 한다. 그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자꾸 안 바뀌어서요. 그 버튼을 2번, 3번 이렇게 누를 때 있거든요. 그 빨리 안 바뀝니까, 그래도? 당연히 빨리 안 바뀌고요. 전혀 상관- 네, 항상 좀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 번 누른 거 갖고는 왠지 성이 안 차서 아 얘가 감지를 못했으면 저도 어떡하지? 자주 몇 그러는데요. 번 더 누르거든요. 소용없다. 한 번 누른 거로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앞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보행자 나 $50 티켓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싸게 먹혔네. 난 195불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왜 다 다르죠? 네, 이 문제가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행자 수칙 위반은 LA 카운티의 경우 기본 벌금이 원래는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190로 오르기도 하고 막 3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다른 벌금과 세금이 더 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정부에서 추가하는 금액이 가장 많고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또 따로 적용하는 이제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군요. 기본 요금이 아니라 기본 벌금이라고 되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보행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터이니 운전자 팁이 있으시면 좀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팁은 아무래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AB 1785가 시행됐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거치대, 핸즈프리 장치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만 있어도 바로 불법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전화기 사용 안 하는데 이러고 그냥 들고 있다가 티켓 받으신 분들 경찰에 계세요.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초범은 $20고 네.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 상황을 살피기 좋은 어플리케이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맵, 웨이즈, 그리고 시그 알럿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운전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셋 다 갖고 있어요. 아, 예. 자,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운전을 할 때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세워라 내워라 아주 천천히 걷는 걸 보고 매우 답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좁은 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분명히 안전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잘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반대로 보행자의 경우 신호가 깜빡일 때는 건너기 시작하지 마시고 또 뛰지 마시고 그래서 티켓도 받지 마시고 안전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지혜 기자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는 일요일 14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인타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가 라디오 코리아의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구청운교회 자리에 있는 마가교회인데요. 이 마가교회는 노르망디와 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유명 가수와 푸짐한 상품도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RK9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